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1,85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510명, 완치 589만 1,874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수개월 이상 후유증이 지속되는 롱코비드 환자 4명 중 3명은 감염 시 입원할 만큼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증으로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들 상당수가 롱코비드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며 중증이었거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롱코비드를 겪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입니다. 특히 롱코비드로 분류된 환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비중도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감염된 성인의 10에서 30%가 롱코비드를 겪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미국에서 롱코비드 환자 수는 최소 770만 명에서 최대 2,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롱코비드 환자 수와 원인, 치료법, 결과에 대한 상당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는 경증이나 준중증 환자들도 호흡 문제나 극심한 피로감, 인지 기억 장애 등 다양한 롱코비드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의 4분의 3 이상이 2021년에 감염됐고 평균 4개월 반가량 롱코비드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령대별로는 23에서 35세가 17%, 36에서 50세가 35%, 51에서 64세가 33%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분석 데이터에는 환자의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옥스퍼드대, 리즈대 사우샘프턴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백신을 접종하면 장기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 의학저널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과 장기 후유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영국 통계청을 통해 코로나에 확진된 후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영국 성인 28,35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이들의 장기 후유증 발병을 추적했으며 그 결과 24%에 이르는 6,729명이 중등도 이상의 장기 후유증 증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뒤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1회 접종할 경우 장기 후유증 발병 확률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회차 접종을 받을 때는 장기 후유증 발병 확률이 추가로 9% 더 감소했으며 백신 접종 2회차의 감소 효과는 평균 9주간 지속됐습니다. 연구팀은 감염 뒤 백신 접종이 장기 후유증 발생을 줄여준다는 걸 시사한다면서도 생물학적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할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알아낸다면 장기 후유증 치료제 개발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도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실시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주중유럽 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70개 유럽 기업 중 78%가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이 중국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른 국가로 돌릴 예정이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23%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년과 2021년 같은 설문에 11%와 9%였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자체보다 3월 말 상하이 봉쇄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도 1919년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이래 전례 없는 위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21개 미국 기업 가운데 52%가 코로나로 인해 중국 투자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장은 현재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가 계속되는 한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23일부터 파묘원유와 파몰레인, 폐식용유 등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대용량 식용유 가격이 정부 목표선인 리터당 14,000루피아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식용유 공급 상황과 가격, 파묘 산업 종사자 1,700만여 명의 형편을 고려해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묘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식용유가 계속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파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파묘 업자들이 높은 국제 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하자 올 초부터 내수시장 식용유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묘 내수 시장 공급 임무와 가격 상한제 도입, 보조금 지급 등 식용유 값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효과가 없자 지난달 28일부터 파묘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특히 식용유의 직접 원료인 파몰레인만 수출을 금지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파묘 원유는 물론 함스테아린을 제외한 모든 파생 상품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민 반발이 심한 데다 무역 수지에 미치는 손해가 너무 커 파묘 수출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묘 농민협회는 파묘 회사 가운데 최소 25%가 팜 열매 매입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팜 열매 가격이 40에서 70%까지 떨어졌다며 최소 300만 농가가 11조 7천억 루피아의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파묘 업체들의 저장 능력은 약 600만 톤인데 이달 초 저장량이 이미 580만 톤이라서 수출 금지가 길어지면 생산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파묘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원자재값 급등에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 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이 파묘 수출 금지 해제를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파묘 농가와 업계는 물론 국제시장도 반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그린 이코노미 인도네시아 서밋 2022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는 산미화재 등으로 GDP가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량의 29%를 스스로 감축하고 국제 지원을 활용해 최대 4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3,461조 루피아가 필요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협약 당사국 총회는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위법부 차관은 선진 7개국은 기후변화 대책에 연간 1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비난하며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11월 G20 정상회담 실무자회의 등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는 포트라 동남아 대양주 본부와 공동으로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아세안 사무총장과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 아세안 대사,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개국 대사 대리가 참석했으며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 아세안 협력을 통한 아세안 영내 교역 활성화를 주제로 현대차 허준행 상무는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과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아세안 자동차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포스코 소속 최부식 박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진출한 포스코가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등의 사례 발표 뒤 참가자들은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웃국 수출 촉진을 통한 아세안 영내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권희석 주아세안 한국 대사는 아세안과 한국은 영내 교역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는 영내 교역 활성화 및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대만 같은 중간재 수출국의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만큼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같은 원자재 수출국의 증권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자재 수출국 선호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글로벌 증시를 분석한 결과 신흥국 증시는 연초 대비 지난 17일 기준 16.3%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증시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기준으로 각각 20.5%, 14.6%, 11.7%,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자재 수출국의 증시가 성장한 원인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보고 있으며 대표적인 곳이 브라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브라질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하는 금액은 하루 평균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억 달러를 넘겼고 올해 3월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새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브라질과 더불어 또 다른 신흥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도 기존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에서 2021년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부터 순매수세로 전환, 이달 들어 하루 평균 4,411만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로 분석됩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우리나라와 대만 등 중간재 수출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중간재나 완성재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마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대만 증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외인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정환 케이프증권연구원은 주요 도시에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의 공급망 차질 이슈가 해소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종식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과 달러 강세 기조도 진정될 수 있다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인 덴수스 88은 기독교인 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말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술라웨시섬 포소에서 22명, 서부 자바 부카시에서 1명, 동부 깔리만탄에서 1명 등 총 24명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들은 지난 2020년 11월 중부 술라웨시 섬의 웨딴 마을에서 발생한 기독교 신자 남성 4명 살해와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기독교인 참수 사건을 야만적 행위라 비판하고 인도네시아의 테러를 위한 장소는 없다며 소탕 작전을 지시했으며, 경찰은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추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체포한 20여 명이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 소속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2016년 해당 단체 수장을 사살한 뒤 조직이 YSM에도 남아있던 잔당 세력과 추종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술라웨시섬 정글에 숨어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했다며, 이번 체포 작전을 통해 총기 10여 점과 정글칼 20여 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동종 기독교인, 교회 성당 등을 테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술라웨시섬 중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남단 해안에서 좌초된 여객선이 사흘 만에 사고 해역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승객 784명과 승무원 55명을 태운 KM 시리마오호가 동부 누사툰가라주에서 184km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여객선 바닥이 뚫린 것은 아니라서 선박회사와 당국이 승객들을 배에서 내리게 하지 않고 통째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며, 전날 만조 때 예인선을 투입했으나 여객선 구조에 실패하였고, 다음날 더 큰 예인선으로 다시 시도하여 구조에 성공하였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또 실패하면 승객들을 다른 배로 옮겨 실어 이송할 계획이었으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구조에 성공하여 가장 가까운 항구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여객선은 안전 확인을 위해 항구에 정박하여 점검을 받을 예정이며, 승객들은 여객선 회사에서 준비한 다른 배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